자, 반갑습니다. 자, 윌비스 응용에서 전공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구도훈입니다. 내가 항상 달고 있는 타이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육학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Now and here.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지식이 아니고 현재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실제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랄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의 나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왜, 그죠? 근데 과거의 나는 항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호기심도 많고, 또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많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나에 오히려 묵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좀 깨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깨어있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국어교육은 이제 총체적인 의미에서 국어교육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료집을 보면서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공국어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공국어 영역은 교과교육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화독장만 교과교육론은 아닌데 사실은 임용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법, 저는 이제 문법이라기보다는 문법교육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교육론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합니다만은 어쨌든 국어과의 전체 영역을 저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용시험의 전체 과정을 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노량진에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서 교과교육론만 강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문법만 강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문학만 강의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물론 또 어떤 분은 이 세 개의 영역을 따로 영역을 맡아서 팀으로 강의하는 분도 있고요. 세 분이 강의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서 각각 영역을 두 분이서 하는 분은 뭐 국어교육론과 문법을 또는 한 분은 문학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따로 떼어서 팀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팀이 아니면서 혼자서 하시되 이 세 개 영역 중에 한 두 개 영역만 강의하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는 모든 영역을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용시험의 전체 과정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1차 지필평가까지 강의하고 수독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2차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1차는 사실은 뭐랄까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차는 그냥 과정이고 2차까지 올인 패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라서 1, 2차를 전부 다 강의합니다. 2008년, 2009학년도부터 객관식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1차가. 그 당시에는 2차가 논술이 있었고요. 3차가 수업 실현과 면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노량진에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 혼자만 2차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부터 2차 강의도 했고 3차 강의도 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한 10월 중하순부터는 계속 다른 작업하고 노시거나 강의가 없었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어쩌면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어서 한 달 뒤에 2차 논술형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 실현과 면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국어과의 모든 영역을 강의하는 분도 혼자서 하는 분이 없어요. 노량진에는. 거기다가 이 1차와 2차를 처음 강의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 아마 노량진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하는 중에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산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한 400석 정도 강의실이었는데, 그 강의실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강의하러 갔더니. 그래서 혼자 낙심해서 앉아 있었는데, 저 뒤쪽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조용하니까 그런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누군가가 빼꼼 내다보는데, 아, 저분은 내 수업을 들으러 왔겠구나, 라고 싶었어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옆에 딱 모셔놓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정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열심히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7년, 8년 지나니까요. 그때는 제가 노량진에서 탑을 찍었습니다. 그때 직강 1350명. 그거는 아직도 전공국어 강의하는 스님들 중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 그러니까 흔히 1타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세월 지나면서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자꾸 잊혀지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고, 뭐 요즘에는 또 점점점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재밌죠? 삶이 원래 그런 거죠, 뭐. 그럼 저는, 4대 출신이고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인고를 쳤고요. 그 다음에 교사였고요. 관두고,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학원도 제가 교육대학원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대학원에 국어교육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까지 이 과정을 쭉 거쳐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정통한 방법으로 쭉 여기까지 온 사람이 볼 수 있죠. 아마 이런 과정을 전체를 다 거친 분은 뭐 제가 보기에 저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제 소개 너무 거창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 이럴까 저럴까, 그죠? 이럴까 저럴까의 모습은 다양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사를 해? 아니면 나는 그래도 교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해. 이런 아주 본질적인 생각에서부터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용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작년에 나온 한국 리터러시 학계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요, 연구한 결과 보면 인고생들 중에 거의 3등분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독학을 한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학원 강의에 이렇게 의존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스터디에 의존한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 세 그룹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물론 약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임용학원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렇게 3등분 됩니다. 그 말은 여러 고민이 있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임용시험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출발점에 선 사람의 입장에 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망망대에 섰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분은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된 그런 건데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도 넣어뒀습니다. 처음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대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그 빠짐없이 완강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 4월쯤 직강생 선생님들께 기출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 같아서 메일로 어느 문제를 풀면 좋겠냐고 여쭤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한 3회 정도씩 기출문제의 답을 적어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10월 들어서 다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우연찮게 4, 5월에 써놨던 답들과 대조해봤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아마 올해 받은 충격 중 가장 큰 충격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 5월 저는 보통 3월부터 기출 답을 한 조금씩 써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것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다시 기출 문제 푼 거하고 비교를 해봤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아주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으며 지금 어떻게 이런 답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와서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2차 때 와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이런 걸 적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메일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과정을 쭉 제대로만 밟으면 성장을 한다.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선택할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많은 책을, 그죠? 봐야 되고, 그러면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전공국어를 공부하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있어요. 모르니까, 사실 저는 여기 설명해 온 선생님들이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큰 애가 벌써 대학생인데, 그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입시 제도도 모르는 게 많고,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전체,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치동에 가서 설명회를 제가 다 쫓아다닌 것은 아니나, 진짜 많은 설명회에 직접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열심히 들었고요. 그럼 공부도 하고 혼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수능 체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면서 다양한 강사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만나보면서, 많은 정보도 취하고, 그래서 우리 애에게, 저런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둘째가 올해 고3인데, 올라왔는데, 이 고3은 이제 첫째를 보내봤으니까 좀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직접 가진 않지만, 영상으로 있잖아요. 요즘에 라이브 영상 다 보내줍니다. 신청만 하면. 그걸 받아서 그 시간 맞춰서 또다시 보고, 반복적으로 보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쭉 있잖아요. 왜죠? 과탐도 있고, 사탐도 있고, 물론 저희에는 과탐을 합니다만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그죠? 1년 동안 커리어를 짜고 있는지, 겨울 방학 동안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일러주는, 선생님들이 일러주는 있잖아요. 정보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임용을 공부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그냥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카드라, 아니면 선배들이 카드라 하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스트레이티지. 그 전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략. 그죠? 지금과 같은 구성주의 시대에는 이 전략을 논하지 않고서, 그죠? 지금 시대를 논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전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왜? 그죠? 그러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용시험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죠? 물론 이제 어마무시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좀 할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2010년부터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제일 왼쪽에는 보면 연도가 있고요.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쪽은 뭐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따로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요. 2013년에는 641명으로 많았어요. 2014년에 561명 이 정도였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전체 경쟁률이 13.2대 1, 16.05대 1이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다 20 몇 대 1이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요즘, 시험 준비할 때,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20대 1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다 전공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헛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경쟁률은 굉장히 파급적인, 폭발적인 경쟁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적지는 않지만, 2010년 이전에는 뭐, 심지어 어떤 지역은 60대 1, 50대 1 데도 있었습니다. 지역을 제가 다 통합해서 그렇지, 인원수가 적지 않은 곳은 그렇게 많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요 근래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2019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죠. 2020년 올라오면서 400명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453명, 561명. 올해는 561명 뽑았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진짜 좋은 기회다. 덩달아서 경쟁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2020년에 15대 1, 그 다음에 작년에 13대 1 정도, 올해는 심지어는 10대 1 정도 됩니다. 좀 희망적이죠? 할만하죠?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제 기억 속에, 전공국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가장 지원자 수가 많았던 때가 한 14,5천 명까지 갔었어요. 1년에 14,5천 명까지 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기록에 의하면 2010년에 한 11,000명 좀 넘죠. 그죠? 그 전에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000명대, 그 다음에 7,000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2020년 오면 드디어 6,000명대로 내려옵니다. 절반으로 딱 줄어요. 뭔지 알겠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5,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응시하는 분이 그래요. 응시생. 근데 응시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1년 완전 올인, 또는 뭐 2년, 3년 올인해서 완전히 내가 이 공부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경력자가 10년, 15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재학생들 중에서도 응시를 합니다. 그런 분들 응시료만 내면 되니까요. 다 합쳐서 이 정도 돼요. 근데 약간 여기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빠진 게 뭐냐면, 요즘에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학교에서도요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 인원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립이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립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한 10대 1 정도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1차가 그렇습니다. 1차 그러면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보통 1.5대 1, 5배수, 그죠? 또 1.2배수 이런 식으로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경쟁률은 더 낮아지겠죠?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한 11, 거의 12대 1 정도 돼요. 제가 들어의 수치는 지금, 여기 있는 수치는 장애, 지역 다 합산한 수치거든요. 어쨌든 12대 1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8.8대 1입니다. 경기도는 8.8대 1. 어때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려운 시험이다. 그때 예를 들어서 2018년만 하더라도 뭐 서울시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도 26대 1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10대 1이에요. 그죠? 굉장히 요즘에는 제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할만하다, 이제는. 할만하다. 그죠?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원래 제가 이 위에서, 현실에 이렇다 할 때 보니까 이 말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실에 이렇다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모집 인원인데, 2010년부터 돼요. 아까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올라오고 있는, 지금 여는 걸 보면 선 그래프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뽑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도별 지원 인원을 보면요. 추세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원자는 줄어드는데 모집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경쟁률은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제가 한 3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지금부터는 기회다. 지금부터는 기회다. 기회니까 공부하다가 혹시 합격을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이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라. 기회는 또 있다. 그럼 작년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기회다. 합격하면 좋고 합격을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기간제 가거나 학원으로 빠지지 마라. 그냥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올해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 추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엔 더 빠지고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자료인데요. 2021년 7월, 작년이죠. 7월에 교과부에서 뭘 밝혔냐면요.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 시안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요. 그게 보면 이 양성 과정과 선발 과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게 2021년이었으니까 여기였죠. 그죠? 근데 쭉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2023년이거든요. 자, 일반 대학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가면 일반 대학 진단, 교대 진단이 나오고요. 2025년 올라가면요. 전문 대학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갈수록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대나 종합대학이 대학의 어떤 연계성을 활성화하면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가 한 2025년, 2026년 이 무렵부터 많이 바뀌어요. 우리 사회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교원 양성 체제도 이렇게 바뀌어가요. 아시겠죠? 길게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요 근래 와서 왜 조금 더 많이 뽑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퇴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에, 그죠? 들어봤죠? 사회시간에? 굉장히 많이, 태어났잖아요. 왜, 그죠? 이분들이, 그러면 교사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왜?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계속 퇴직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선발되는 인원보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더 많다. 이 정도로 이제 퇴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언제 금방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조금 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급주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임용시험의 시장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예,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임용시험 특징인데 이건 사실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자료집에도 어차피 있고 한데 큰 틀에서만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임용시험의 특징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너무 길어져요. 최근 3년까지 쭉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이렇게만 적어뒀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오늘은. 그래서 1차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는 지필평가잖아요. 서술형, 그죠? 기입평 더하기 서술형 합쳐서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데 쉬운 문제 지향이란 거예요. 해마다 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쉬운 문제 체제라는 거죠. 임용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언제냐면
객관식 때 갑자기 문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법 했었어요. 근데 서술형 들어오면서 문법이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고요. 너무 쉽다가 조금씩 어느 시점에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 약간 증명하는 듯한 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로부터 작년, 재작년에는 또 너무 쉬워요. 고등학생도 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 있잖아요. 시험에서 컷이 80점 만점에 65점까지 올랐어요. 컷이 굉장히 올랐어요. 문법에서 너무 쉽게 나오니까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올해도 뭐 특별히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1차의 시험 문제 지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미 서답형 체제로 만들 때부터 이 지향을 추구했었습니다. 지필평가 중심이 아니란 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지필평가 중에서도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서술형 문제로 바뀌기 전에는 뭐였냐면 기입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술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도 있었는데 지금은 논술형은 없고요. 다 서술형으로 바꿨고요. 기입형 수도 줄었습니다. 기입형 수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 수는 거의 단답형 정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6문제 나와요. 줄었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서술형 중심 문제입니다. 100점 적어놨죠? 전체 80점 중에 68점.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누가 문제를 빨리 분석해서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쌤들은 평소 공부할 때 펜을 잘 안 잡잖아요. 펜 쓰기 연습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이 자료집에는 그런 것도 제가 꼼꼼히 적어뒀거든요. 예, 사실 그래요. 모의고사 쳐보면 못 따라옵니다. 이걸. 못 따라와서 못 적는 사람이 많아요.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2차 비중이 당연히 강화되겠죠? 1차는 쉬운 문제 지향이니까, 그죠? 2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단적인 예로 수업 실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준점이 8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석만 하면 80점. 근데 지금은 60점은 낮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2차 비중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2차 준비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 속에 기준점이 80점일 때 몇 점까지 뒤집히는 경우를 보냐면요. 1차에서 8점 높은 사람이 2차에서 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8점으로는 안 돼요. 2점, 3점 높은 사람은 정말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2차 비중이 강화되었어요. 근데 이 2차 강의를 노량진에서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죠. 저 지금 2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2차 강의를 들어온 사람 중에 처음 1차 때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강 신청했다가 그룹 짜주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주 딱 듣고 보면 그 사람들이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선택을 잘했다가 아니고 조용해집니다. 아, 진짜다. 현장의 경험 없이 이론으로만 이게 2차 강의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할 때도 수업 실현만 하는 게 아니고 면접도 다 같이 합니다. 저 혼자 다 해요. 뭐든지. 저 심지어는 문제 편집도 내가 다 하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나 혼자 다 냅니다. 조교 없어요. 조교 시킬 일수도 없어요. 다르겠죠? 예. 그 다음에 갈수록 개론서적 지식, 특히 기입형은 그렇습니다. 교과경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설설, 뭐랄까, 이론적인 게 좀 나와요. 논문에나 실릴 법한, 물론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마 저런 게 나와 싶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론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서술형은 적용이죠. 그죠?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근래 이제 서술형이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문제 유형이. 그 기출 문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구나. 진짜 그래요. 가끔, 다른 곳에서 공부하거나 그룹 스터디 하고 오거나,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의아심을 갖는 게 많아요. 주로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교대원 출신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을 쭉 거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는 어떤, 학문적 배경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연구자의 마인드가 없이는 그냥 책을 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나는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수업 듣고 온 사람들이 저 영어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어요. 그쪽에서 이해했던 것과 내가 설명한 것이 다른 게 많거든요. 엉터리를 많이 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학문은, 우리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학문은 결국 용어 만들기다. 학문적 용어 만들기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연구자들은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체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1차 필기시험 있잖아요. 그죠? 1차 필기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0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학이 있습니다. 교육학은 논술형이에요. 한문항입니다. 한문항. 물론 한문항이라서 문제가 짤막한 한 개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출문제 봐서 알겠지만 그 안에는 3개, 4개의, 그죠? 이론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60분 동안 한문항을 시험 치는 거예요. 그죠? 100점은 20점입니다. 근데 이 교육학이 좀 뭐해요? 기준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초수인데 뭐 어떻게 하니까 진짜 19점 받았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잘 쓰는데 16점 받았다. 너무 달라요. 방향 설정과 평소 어떤 뭐랄까 글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흥미,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적인 교양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이에요. 내가 전공이 80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저 전공 공부보다는 교육학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시험은 0.01점으로 성패가 갈리는 시험이에요. 전체 100점이잖아요. 왜, 그죠? 100점 중에 0.01점으로 갈린다니까요. 교육학 만점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전공이 80%인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그죠? 예. 그 다음에 전공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어요. B가 있고요. 각각 90분씩 시험을 칩니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위평이 내문항에 8점, 한문항에 2점이나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에 32점. 지금은 4점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출 문제 보면요. 서술형이 5점짜리가 있습니다. 3점짜리도 있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는 없었습니다. 3점, 4점, 5점짜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4점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점. 자, 여기 A형의 12문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형은, 기평은 2문항으로 줄고요. 서술형은 한 문항 더 늘어서 36점. 총 40점.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돼요. 기평이 2문항 줄고, 서술형 한 문항 더 늘고. 그래서 40, 40에서 8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총 합계하면 100점. 교육학과 전공.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상반기에는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학의 비중을 적게 둘 수는 없어요. 많이 둬야 돼요. 근데 7월, 6월 갈수록, 점점 갈수록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번에 시험 친 거, 2023학년도 전공국어 영역별 문항수 100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국어과 영역이 교과, 교육론, 문법, 문학이 있다 했잖아요. 3대 3대 3이다. 비중이 30%, 30%, 40%.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과 문법은 30%씩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이 40%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100점은요, 교육론이 24점, 문법 24점, 문학 32점 이렇게 가요. 그럼 딱 80점 맞잖아요. 왜, 그죠? 이틀은 한 번인가 살짝 바뀐 적이 있지만 똑같아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약간 여기서 변화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교육론은 화독자 각각이 8점씩이에요. 문항수는 기입형이 하나 더 있고 덜 있고 그렇게 하는데 100점 똑같아요. 8, 8, 8. 그 다음에 문법도 올해는 이 단어가 조금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말소리, 단어, 문장, 그러니까 문법, 중세국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세국어는 항상 두 문제 나옵니다. 8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공부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소리 하면 어문론을 뜻하고요.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단어, 그죠? 통사론 또는 문장론,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의미론이나 화용론에서도 시험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4점. 그 다음에 문학은요, 크게 보면 현대문학과 중세국어 있잖아요. 그죠? 중세문학이 있습니다. 말이 잘못했다. 고전문학이 있죠? 야, 그렇게 보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뉘는데요.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 8, 8, 8, 8 똑같죠?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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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그죠? 비중이 똑같습니다. 100.35 본다면. 그러니까 문학도 이 문학 속에 있는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어떤 건 많이 하고 어떤 거는 적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비중이 똑같습니다. 8, 8, 8, 8.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3문항 80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이제 임용시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험생 반응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 아까 제가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적어 놓은 것은, 이 자료집의 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료집 보면 제일 앞쪽에는 저를 짧게 이렇게 소개해 놓은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런 것은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임용시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 쭉 적혀 있죠. 그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쪽까지 이렇게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7쪽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추상적이죠? 지금 설명이니까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제 1, 2월 들어갈 때 전체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OT 때 3, 4월 되면 또 전체 3, 4월에 대한 이야기와 전체 이야기를 하거든요. 5, 6월 들어가면 또 역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러줄 텐데,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큰 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요 근처에 이제 햄버거 먹는 데가 있어요. 햄버거, 어떤 학생이 햄버거 먹고 싶다 해서 여러 명이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 구석에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 뭐 드실 거냐 해서 나는 뭘 먹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저 구석에 좀 앉아 계시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친구하고 둘이서 저 끝에 앉아 있었죠. 근데 옆 테이블에 여자분 두 분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헬맞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얼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설명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써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헬맞게 서로 웃으면서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서로 막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답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 아마 전공국어를 공부하는가 봐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왜 하지? 저걸 왜 저렇게 외운 걸 지금 서로 확인하고 있지? 저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저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두 사람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묻고 답하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에게 뭔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일어나니까 제 앞에 있던 제 수강생이 그래요. 손을 잡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전공국어를 이런 4대 교수님 중에 공부는 암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암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근데 교수님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냅니다. 제가 이 직강에 오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출문제 같은 거 풀이하고 할 때 저는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 하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혹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더냐 물어봐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 문제도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암기하듯이 공부하냐? 그래야 공부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는 뭔가 좀 안 맞죠? 앞뒤가. 큰 학문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 이제 교과교육론은 특히 더 심해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4대에서, 여러분들, 아니면 어디 대학원에서, 교대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국어교육 전공자. 그죠? 이런 분들을 보면, 학력을 보면요. 그분들은 문학 박사가 아니고 교육학 박사입니다. 학문 체계가 달라요. 제 이야기 가끔씩 수강생들에게 해주거든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똑같은 문학 박사인 줄 알았대요. 아니요. 교육학 박사예요. 학문 체계가 달라요. 응? 그러니까 절대 저분들은 사고방식이 그거죠.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낸다. 자기들이 제일 해모하는 공부 방식이 그건데 어떻게 그걸 문제 내겠어요? 그런데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은 외워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출문제를 보면서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맥락을 벗어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컨텍스트가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지. 정작 외워야 될 게 있으면 기본적인 단어의 개념 정도 아는 것도 외워야 되지 않나요? 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말한 것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인데 국어교육 전공자들은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봐야지
제발 숲속에 빠져서 그 나무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요. 큰 틀에서 보란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있잖아요. 그죠? 지도를 볼 때, 왜 구글 지도 같은 거 펼쳐놓고 볼 때 내가 쭉 당기잖아요. 그죠? 확대도 해보고 축소도 해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전체 지도,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 나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구나 한 걸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맨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를 검색해봐야 발전이 없어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는. 공부는 그래서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은 실제로 바탕을 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이해한다 해봐도, 실제적인 이해가 없으면 곤란해요. 이거, 제가 다음에 이론할 때 이야기할 텐데, 실제 전공국어의 이론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달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이제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저는 4개월 내에 그쳐서 합니다만은, 그 정도 끝나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실제로 해봐야 우리 국어과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딱 대표적인 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저 노량진에서 전공국어 강의하면서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처음 만들었고요. 내가 2004년부터 내가 교과서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때부터 교과서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죠?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다시 기출된다.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다시 기출된다. 이거 다음에, 실제 본래 수업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 드릴 겁니다. 안 그러면 7월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특히 요즘엔 더 해요. 더 심합니다. 오직 심하다 보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법이 범위가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도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점점 수능화되는 경향까지 보여요. 작년부터 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능 선택의 언매가 있잖아요. 언어와 매체.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시 기출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에 맞게 혼자 하면 안 되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직장에 오는 사람들은, 저는, 관리형 직강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월부터 해서 쭉 끝까지 올라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은 인강이 제가 제공하진 않지만 예전에 생산해 놓은 것은 인강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매주 문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그죠? 옛날에 생산된 것들을 반복할 수 있게끔, 복습할 수 있게끔 올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직항에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자세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8쪽에 이렇게 실어뒀거든요. 아주 긴 거는 아닙니다만은 시간 날 때 조금씩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가보면 이번에 수업 들었던 분의 수강 후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후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제대로 공부를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아니면 이 자료를 우리 카페에 가면, 제 카페에 보면 수강 후기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제 이메일과 카페거든요. 다음 카페는 정리가 안 되고요. 전공국어 국어향기입니다. 전공국어 국어향기. 국어향기가 아니고
전공국어, 국어향기 이렇게 치면 되고요. 네이버에서는 제가 잘 검색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카페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서 제 이름을 치고 카페 들어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회원 가입해주면 많은 것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매주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공부해야 될 걸 올려주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런 데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직강 오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문제도 내고 같이 풀고 이렇게 해요. 인강을 듣는 분들은 직접 이 문제에 참여하진 않지만 예전에 만들던 문제를 보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2023년 연간 강의 안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저 혼자서 모든 영역을 다 한다 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요. 교육로는 올해 목요일, 금요일로 바뀝니다.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고요. 목요일은 또 1시 반 끝나면 시간이 조금 미뤄지겠죠. 그죠? 점심 먹고 그 다음 문법도 저녁까지 쭉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문학의 시간. 아침부터 쭉 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과교육론이 작년보다 한 1, 2월 정도에서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 더 많아서 오전에 4시간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는 관리형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거는 2022년, 2023년에 해야 되겠다. 그죠? 강의 일정 안내를 제가 쭉 적어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테지만 굉장히 강의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 내용보다 더 많이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혼자서 정말 많은 걸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작년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게 올해 새로 체계를 바꾼 게 뭐냐면 이 교과교육론에서 1, 2월하고 3, 4월을 좀 바꿨고 1, 2월에 개론서를 한 권 더 읽을 거예요. 3권 읽을 겁니다. 왜 노량진 강의 중에서 개론서 읽기, 개론서 강독도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몇 년 되었습니다. 왜 이걸 시작했냐면 항상 정리된 자료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론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요즘에 대학에도 저도 대학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전공 필수가 아닌 것들은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연히 인문 공부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생각해서 선택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졸업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에게 이미 대학 과정에서 그 개론서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뭐 좋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것을 첫 출발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과거에 공부한 분들은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개론서를 폭넓게 좀 먼저 보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3권을 어떻게 읽어요? 라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1시간 더 늘렸고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장점이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아시겠죠?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개론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라줍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해야 될 것,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잘라줍니다. 그걸 주로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론서 읽기를 강독을 먼저 하고, 3, 4월에 가서 국어교육의 체계적 이해라고 해서 전체 영역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보는,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제가,
요 근래에 시험 치고 한 분들에 만나서,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순서가 국어교육의 체계적 이해를 1, 2월에 하니까 어때? 해보니까 어렵대요. 저는 체계 잡기 좋다고 문제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건 어때?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가면 국어교육의 심화라에서요, 교과서 읽기를 합니다. 화독작 하면서 문제도 만들어서 문제도 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때부터 5, 6월부터는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문제를 제가 내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영역별 핵심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아마 3, 4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국어교육의 체계적 이해와 영역별 핵심 개념 정리를 한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미 국어교육의 개론적 이해가 1, 2월에 잘 끝났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1, 2월에는 현대국어 문법만 합니다. 전체 개념 위주로 해서 체계 잡기 하고요. 시간 빠듯해요. 제가 하는 것도. 3, 4월에 가면 이걸 조금 더 줄이면서 중세국어 문법 기초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에 수강했던 분의 그 수강 후기에 보면 자기는 그래요. 제 문법 교재가 원래는 좀 두껍다가 새로 책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얇아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최고의 책이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책이. 예전에 문법을 무지 좋아했던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한테. 문법 교재 최고다. 근데 겉으로 보면 너무 허술해 보이거든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책에 있는 중세국어 문법 정리는 최고입니다.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이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자료, 저만의 자료입니다. 탐구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 4월에 중세국어 문법 기초만 들어도 되는데, 5, 6월에 가면 그래도 심화도 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짜여져 있고요. 문학은, 제가 이제 문학 교육 전반에 대한 시 이론, 소설 이론 다 있거든요. 그걸 책이 있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하고요. 주로 이제 문학교육의 2라 해서 1, 2, 3라 해서 현대시, 현대소설 다 기본적인 책은 해법문학으로 갈 생각이에요. 해법문학으로 해서 해법문학 속에 있는 문학사, 문학 속에 있는 문학 이론 중심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첨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품을 많이 읽고 분석하는 걸로 할 생각이에요. 가끔 제가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끄집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 근래의 기출문제를 보면, 문학 이론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이면 작품을 하나 더 보자 하는 심정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5, 6월에 가면 고전문학 시가와 산문을 보거든요. 이때는 달라요. 고전문학은 장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현대문학은 문학 이론을 안 하겠지만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해법 속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겠지만 5, 6월에는 기존에 제 교재에서 정리해 놓은 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외에 5, 6월에는 따로 또 다른 강좌를 떼어서 교과서 보기, 문학 교과서 보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에 둘까 같은 건데, 이거는 문학 교과서 보기는 한 5주, 6주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화독작은 한 8주 정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한 3, 4월 정도의 교육과정 이해 정도가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또, 그걸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 크게 보면 이론과 실제 이렇게 가거든요. 가고요. 7월에는 전부 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전체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에 기출문제 변형 문제 풀이. 아시겠죠? 기출문제 변형 문제 풀이. 그러니까 미리 보기, 다시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와 이번 주 할 거는 미리 보기 문제를 먼저 내줘서 문제 풀고 기출문제 보기끔 하고요. 다음 주 오면 다시 보기로 해서
지난주 풀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 그럼 다시 미리 보기라 해서 오늘 풀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뒀는데, 그거 새로 바꾸지 않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쓰는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카페에도 가보면 제가 문제 다 올려두거든요. 두면 그게 사람들이 인강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댓글로 달아줘요. 문제에 대한 댓글.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이 단 댓글 또 내가 생각하는 답 있잖아요. 그것도 댓글 달면서 서로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 끝나고 나면 9월에 가서 모의고사 1단계 한 3회 정도 하고요. 11월은 모의고사 2단계라 가지고 한 6회, 5회, 6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할 때는 전체 한 10회 정도 하기도 하지만 한 9회 정도 하기도 전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일주일 쉬고부터는 바로 2차 대비 들어갑니다. 수업 실험과 면접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2차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질까봐 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매주 제가 모의고사 칠 때 저는 모의고사 채점 기준이나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정보 주는 거 다 합쳐봐야 물론 편집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6, 7장은 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0쪽이 넘게 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매주. 그 다음에 1월부터 쭉 강의할 때 이론적인 거 할 때도 엄청나게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알면 그런 자료가 필요 없다. 알면 그런 자료가 필요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준다 해서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론 개로서 읽기 한다 해도 사실 저기에서 제가 읽어야 될 화독작,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이 정도 되겠죠? 읽는다 해서 제가 그걸 다 보진 않거든요. 뭘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거든요. 저 틀에서 시험에 벗어나는 얘는 단언컨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란 거야? 저 정도 선에서 봐준다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제가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3, 4월 책 얇아요. 그것만 봐도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자료를 그저 던져주면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할 수 있겠구나. 많이 던져주니까 할 거리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달리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 어차피 소화 못 할 것. 내 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다 한들 내가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분량 어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던져지는 것은 사실 뭐예요? 낭비죠. 어차피 내 거 안 될 것. 다 먹어본들 소용없는 것. 그렇게 차라리 왜 여러분들 코스 요리 비싼 요리는 어때요? 조금씩 나옵니다. 진짜 맛있는 거 조금씩 나오죠. 그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 비싼 요리죠. 싼 요리가 아니고 비싼 요리.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기출문제에서 풀 수 있는 내용, 이 내용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많은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양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노량진에서 제가 하는 양이 제일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최소한으로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년 경험이 있다 했잖아요.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내가 박사과정 다 이렇게 지나고 국어교육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 뭐 제 공부한 정도로만 생각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자료가 많다 적다. 요즘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면 자료 다 준대 라고 하면서 그냥 학원을 선택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량진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 듣고 온 어떤 학생이 4년 동안 그 수업을 들었대요. 기출문제 풀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내가 좋아하는 모나미를 선물로 줬어요. 모나미 볼펜을. 내한테 한 자루 선물로 주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처음 들어봤다고. 한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경우를 처음 들어봤다고. 자기가 4년 동안 그 수업을 들었지만 한 문제를 4, 5분 이상 설명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저는 한 문제를 30분, 40분 설명할 때도 있어요.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4년, 5년 다른 학원에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저한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으로 공부해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해봤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금 경기도에 합격해 있는 분인데요. 자기가 그래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 물어봐요. 어떻게 알고 왔네 하니까 모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 거기 가야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으로 그죠? 튼튼한 나무를 만들고 숲을 우거지게 만들어 보자. 그죠? 그러면서 그 큰 숲의 그림을 그리면서 강의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짰으니까, 자. 어쩌면 긴 마라톤 레이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보고 있는 것, 마음가짐, 그죠? 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 시작은 이래요. 와글와글.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1등 할 것 같고, 누구나 완주할 것 같고, 그죠? 그래요. 중간쯤 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확연히 차이 나요, 그죠? 이렇게 벌어져요. 이쯤 오면 중도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중간쯤 달렸을 때 하여튼 처지지만 마라. 악착같이 따라만 가라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 근래에 이제 1차 다 끝나고 2차 수업 실현하고 이럴 때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해볼래요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 기억 속에 끝에 열심히 한 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이 여러분들 1월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 1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죽자 사서 열심히 할 거야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시험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볼까요? 시험은 11월 중하순에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그죠? 미안하지만 1월에 시작하면 10개월 조금 남았지 11개월도 남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년 뒤에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년 뒤에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했냐면, 저분은 최종 목적지를 2차까지 열심히 해서 최종 합격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긍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시험이 1차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적이 여러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 객관식 때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놈의 1차 객관식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또 저는 1차는 그냥 부모님께 합격했다고 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2차와 3차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1차는 패스 페일이거든요. 합격하고 패스하거나 페일하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왜 그걸 내가 1차도 안 됐어요 하고 이야기해? 그로부터 3개월 뒤까지 가야 3개월 더 공부해야 최종 합격하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1차 끝나면 그냥 자기가 시험 못 치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쉬거나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응? 그래서 제 직강에 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2차 대비 다 해요. 올해, 그래 2차 대비하다가 12월 말에 1차 합격자 발표나면요, 그때서 결정을 합니다. 또 공부할지 말지. 합격한 사람은 계속 하는 거고요. 1차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난 뒤에 2차까지 딱 정확하게 3주 뒤에 2차가 있어요. 그 3주 만에 2차 준비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1년이 맞지만 그 1년은 최종 합격까지 1년이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1차 지필평가까지는 11개월이 남지 않았다. 응? 그 가운데 잠 오는 봄도 있고요. 나른나른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워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여름도 있습니다. 가을쯤 오면 정신이 바짝 좀 들어요. 벌써?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미 봄, 4, 5월부터 해서 풀어져요. 사람이 차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 하죠. 무조건 앞에 서라. 앞에는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야 처지지 않는다. 이미 3, 4월부터 해서 5, 6월까지 저 뒤에 처지버리면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의 레이스를 큰 틀에서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분석해 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싶어요. 그런 먼 길을 갈 때 자기 주도적이어야지 남이 만들어준 자료 읽고 그것도 제대로 다 읽어내지는 못하면서 허덕대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내 공부가 될까요? 저는 다른컨대 10명 중에 1명 따라오기 어렵다 보죠. 진짜 그래요. 저처럼 최소한으로 한다 하는데도 따라오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개론서 읽기부터 하는데, 그죠? 기초 지식부터 키운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남이 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혼자서 편집하고, 저 혼자서 자료 제공하고 그래요. 누구 도움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출발선 앞에 서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달릴 때 한 4, 5월 지나면 읽게 됩니다. 무조건 앞에서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적어도 선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꼭 문의에서는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실력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주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호흡에 맞게끔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되 선두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승점에 가면 이렇게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왜,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를 생각해 보면서, 저도 예전에 임고 공부할 때 그랬어요. 새벽에 길을 나서면서 항상 그랬어요. 구 선생님 축하합니다. 응? 구 선생님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혼자 막 그 밤에 또 밤늦게 공부하다가 집에 갈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혼자서 외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 친구 좀 살짝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념치 않고 혼자 그랬어요. 외쳤습니다. 자, 계속 나에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심어줬습니다. 행복하잖아요. 미래에 기대되는 내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죠?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출발점에 이렇게 서 있고요. 자, 이런 마지막을 진심으로 정말로 기원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초시계가 있죠. 이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수업 실현하는 겁니다. 2차.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마지막을 진심으로 정말로 기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이 뭔지 알겠죠? 최종 합격.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초시계 앞에서 수업 실현도 하고, 이렇게 수업 실현 연습도 하고, 그죠? 이 수업 실현 현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얻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소리 듣게 될 것이고,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 듣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니까 뭐 자꾸 쏠게요 제가.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뭔지, 참고로 난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있잖아요. 서로 맑은 정신으로 쾌청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성취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매년 하는 이렇게 설명회지만 매년 이렇게 뜻깊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또 다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좀 더 알차게 준비를 잘해서 조금 더 수강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더 다가서서 더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일종의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 내용들이죠.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깨어있는 국어교육을 하겠다는 것 약속을 드리고요. 항상 저는 삶을 살면서 참된 것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처의 저 시구절을 잊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의 저 구절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좌우명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임고를 준비한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